경우도 종종 있고 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혹시라도 되면은 채팅창 한 개만 좀 점이라도 한 개 좀 찍어 주시면 바로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내용이 조금 길어서 최대한 한 30분 정도 할래나 안 되나 봐요 방송이. 안 되나 방송이 안 되네. 되구나. 아, 네, 정말 감사합니다. 토포님, 예. 아, 채팅창이 안 열려 있나요? 아이고, 정말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진행할 수 있는 논의를 계속 좀 고민하고 있었네요. 웬만하면 한 30분 내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와, 돈이 몰린다. 와, 돈이 풀린다. 자, 20년. 돈 어마어마하게 풀리던 시절에 흘러 넘치던 돈이 부동산으로도 가고 주식시장으로도 가고, 예, 많이 몰려갔습니다. 결국 돈이 돌아서 이쪽으로 간다는 그 생각, 부동산으로 간다는 그 생각도 유효했죠. 근데 좀 달라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저는 다시 22년처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뇌피셜? 아니요, 뇌피셜 아니에요. 자, 마지막 방송입니다. 마지막 방송. 휴가 전 마지막 방송. 네, 영희님 반갑습니다. 자, 늘 많은 것들 좀 보고 하려고 했는데, 책도 무진장 많이 봤는데, 근데 이 부동산만 파다 보니까 타조머리 땅에 묻는 그 꼴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 정도로, 야, 늘 다른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지만 이게 인풋이 없으니까 아웃풋이 좀 제한되는 것 같습니다. 좀 반성을 해보고요. 그리고 또 찾아봅니다. 전 사실관계를 다 찾아봅니다. 그럼 타조는 정말 그 위험을 직감했을 때 머리를 파묻는 것일까? 아니라고 합니다. 타조 위험을 직감하면 도망갑니다. 엎드리거나 도망가거나 다른 행동을 합니다. 타조가 머리를 땅에 묻는 것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합니다. 뭐 체온을 조절하거나 뛰기 위해서 하는 행동인데 우리는 다르게 해석합니다. 이 세상에서 참 만만치 않습니다. 막 명예퇴직이나 이런 이야기, 희망퇴직 이야기 막 들려오죠. 기업들에서는 뭐 자동화, AI 도입되면서 더 이상 더 많은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비아디 말씀드렸잖아요. 현대차와 비아디를 비교해 봤을 때, 샤오미였구나. 샤오미 자동차. 1년에 15만 대 생산하는 공장에 사람이 100명이면 되더라. 현대차 150만 대 생산하는데 3,000명이었나요? 3만 명이었나요? 와, 진짜 어마어마한 사람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진짜 다른 거는 안 볼 거야. 부동산만 볼 거야. 야, 부동산 시장이 이 타조들의 잘못된 오해에 그 타조들의 향연장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우리 동네만 오르면 돼. 머리 콕 박고 우리 동네만 오르면 돼. 난 이것만 볼 거야. 응, 여긴 올라 하고 여기만 볼 거야 하고 다른 것을 외면해 버립니다. 제가 요즘에 여기 꽂혀가지고요. 하루에도 몇 편씩 이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신영간의 상하이 클래스, 뭐 미래의 셋, 뭐 그쪽에서 일했던 사람인 것 같은데요. 이걸 보고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중독이라는 부분, 요걸 가지고 와봤는데요. 엔비디아 칩, 이거를 왜 도입을 했냐? 왜 미국이 중국에 팔려고 하냐? 이미 화웨이가 요거하고 거의 동급의 물건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잘 모르죠. 뭐 중국산, 메이드 인 차이나 뭐 그런 생각들만 가지고 있으니까요. 뭐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지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중독을 시키고 그 다음에는 자율적인 능력을 완전히 박탈해 버린 다음에 시장을 완전히 지배해서 독점 가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해버린다. 우리는 이걸 근래 어디에서 썼나요? 그 스트리밍 해주는 그 뭐죠? 뭐야? 넷플릭스에서 우리는 이 형태를 봤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디에서 보고 있나요? 네.
유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독하게 되면 그렇고요. 쿠팡도 그렇고 우리는 무수히 많은 이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한때 부자 순위를 이렇게 쭉 나열할 때 뭐 워렌 버핏, 빌 게이츠 이 사람보다 더 부자인 사람이 있다. 누구? 뭐 멕시코 통신재벌 이런 식으로. 거기도 인구가 많고 이러면 통신재벌들 우리나라 SK텔레콤 뭐 이런 식으로 돈을 구독료 명목으로 돈을 쪽쪽 뽑아가고 있었는데 미국은 스케일이 다르더라. 전 세계를 상대로 삥을 뜯고 있더라. 그런 모습들 중독이 되어서 죽을 때까지 끊지 못하는 이게 다달이 돈 나가는 걸 무시 못하겠어요. 엔비디아보다 더 빠르다. 슈퍼 연산, 슈퍼 컴퓨터 뭐 이런 영상들을 보게 되면 사람들은 이런 댓글들을 남깁니다. 현실 중국을 까야 조회수가 많아요. 이런 건 올리면 안 됩니다. 우물한 개구리는 우물에서나 살아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국의 기술 발전이 무섭네요. 요거만 우리는 보면 되는데 사실 근데 우리는 요걸 안 보고 뭐 친중 2년팔이 친중 이런 식으로 선을 그어버리더라는 거죠. 제가 요 영상을 보고 요 댓글을 보고 가지고 왔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중국 발전한다 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중국을 까야지 조회수가 올라갑니다. 타조처럼 대가리 파묻고 안 보이면 끝식으로 싫다고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으려는 사람들 보면 참 답답합니다. 중국 잘하는 것도 있지만 뻥도 심해요. 중공첩자? 중국을 좀 띄워주는 내용이 나오면 바로 중공첩자입니다. 부동산을 까는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면 저는 뭐가 되나요? 또 뭐 하락이부터 시작해갖고 이분법적으로 딱 나눠버리잖아요. 자기가 생각이 다르면. 일단은 다 보시고 판단은 나중에 하시라. 정말 중국을 까는 거 보고 싶다 하면은 이 대륙남 구독자 100만이 넘어갔습니다. 중국 까는 내용 장난 아닙니다. 대차게 깝니다. 보면 시원합니다. 우리나라 좋은 나라 이렇게 됩니다. 세상은 정말 편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살아도 되니까요. 오늘 아침 실적 발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메타. 이거 메타 이거 뭔가요? 이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인스타그램. 뭐 DM 뭐 요런 걸 많이 들어보셨죠? 예. 주가가 이렇습니다. 장난이 아닙니다. 실적 발표된 이후에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것들. 근래 엔비디아는 말도 못하게 올랐습니다. 지난 5년간을 조회해보니까 15배 올랐던가? 5년간을 조회해보니까 15배 올랐던가 그런 것 같습니다. AMD 지난 5년간을 조회해보니까 150% 올랐습니다. 이거 만만치 않습니다. CPU, 인텔이 씹어먹던 시장을 양분해버린 그 따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요 시장 인기 종목들을 한번 검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현대차. 제가 지난 라이브 방송 때 말씀드렸을 때 뭐 미중 관세 전쟁이 한국과 미국과 뭐 어떻게 될 거냐 별거 없을 거다. 미국은 이미 답을 정해놨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현대차 이것도 이벤트 있죠. 대선 전에 누가 되면은 어떤 정책들이 나오고 어떻게 될 거다. 그런 것도 예측해보고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될 거다 예측해봤을 때 현대차 이거 뭐 19만원 20만원 왔다 갔다 하던 것이 이미 그 전부터 오르고 있었습니다. 어제는 더 많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또 더 많이 오를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도 많이 근래에 한 20% 정도 올랐는 것 같은데요. 얘가 일단 시장을 기본적으로 지수를 일단 기본적으로 떠받쳐주고 있는 그런 상태. 오늘은 아마 2300이라는 한국 주식 3300. 하도 이 박스 피해 있었다 보니까 3300을 보는 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고 뭐 특별히 뭐 대단한 게 있느냐? 뭐 관세 어차피 뭐 다른 나라들 다 똑같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토요타 자동차 미일 관세 요거 확정되었을 때 그날 한 10% 올랐던가 난리 났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갑니다. 아마 현대차도 그렇지 않을까. 하지만 한국에는 지금 현재 코리안 밸류업 때문에 저는 더 갈 거라고 그리 생각합니다.
기업은 이익을 계속 남길 수밖에 없어요. 물가가 기본적으로 오르면서 오르는 그 부분, 뭐 부동산 시장에도 똑같이 대입할 수 있겠죠. 자, 오늘 제목 중에서 돈이 몰린다라는 내용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난 한 5월달, 4월달, 5월달부터 지금 6월, 7월달 한 두세 달 동안 부동산 시장 이 고객 예탁금이 얼마나 증가했냐 보면은 여기 67, 여기 56, 한 두 달 동안에 10조 정도의 고객 예탁금이 증가했습니다. 이 돈이 몰린다고 말하면 되겠죠. 과거 같았으면, 정말 돈이 많이 풀릴 것 같았으면 이 주식 시장에도 10조가 몰리고 부동산 시장에도 10조가 몰리고 이러면 어게인 2020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부동산 시장에 대한 돈의 쏠림은 끊겨버렸습니다. 만약에 이 10조라는 돈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지 않고 주식 시장으로 몰려들지 않고 부동산 시장으로 몰려들었다면 아마 부동산 시장은 또다시 어게인 2020 하고 있었겠죠. 피가 돌지 않으면 살이 썩는다. 부동산 시장에 도는 돈이 줄어든다면 어떻게 될까? 오늘 마지막 방송 여기 말씀드렸는데요. 휴가 전 마지막 방송. 저도 어그로도 좀 끌고 해야 되지. 와, 이거 정말 이게 어떤 유튜버도 보니까 구독자가 한 10만까지 정말 잘 늘었어요. 그런 이후에 갑자기 유튜브 알고리즘의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나락을 갑니다. 저 같은 사람은 이 나락가거든요. 뭐 슈퍼챗도 만들고 막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저도 후원을 받지만 유튜브도 좀 뽀찌를 떼먹고 요렇게 해야지, 운영을 해야지 살려줄 건데 저는 그런 것들을 다 지금 거부한 상태라서 아무튼 저는 버림받은 채널이라서 채널을 다시 파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할 정도로 그냥 이런 상태라서 이렇게 약간 어그로 끌어봤습니다. 신한다님, 그게 제가 20년 전에 들었던 이야기가, 그때는 중국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일하지만 또 세월이 많이 흐르면은 우리나라 사람이 중국 가서 일해야 되는 시절이 올지도 모른다. 그런 이야기들도 있었어요. 근데 중국에도 일자리가 없어요. 중국의 청년들, 이 농민공의 자녀들 대도시로 와서 일하려고 하면은 이 대륙남에 나오잖아요. 대륙남 이런 데 보면 나옵니다. 전 대차게 까는 내용, 띄우는 내용 다 봅니다. 다 보고 난 이후에 판단하자. 여기 보면요. 농민공의 자녀들 와가지고 도시 와가지고 시급 1200원 받습니다. 이마저도 일자리가 없어갖고 줄 서서 난립니다. 이거 얼마입니까? 1200원이면 6위안인가요? 6위안 정도 되겠네요. 어디에 거품이 낀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요거 일단은 지금은 한국 시장. 그리고 미국에 잘 나가는 이 삥 뜯는 테크주에도 살짝 발을 담그고, 그리고 추후에 10년 후에 받게 되는 그 연금 IRP 계좌에는 여기에는 중국을 넣어두고 세계의 성장과 개를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범호동 신축으로 몰리는데 라고 이야기하면은 사실 더 이상 다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아주 머리 묻는 식으로 이 범호동만 보고 있으면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 머리 파묻고 같이 지 할 말만 하고 있다면 더 이상의 이야기의 진척은 힘들어 버리니까요. 타조들끼리의 향연장. 범호동만 올라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제 황금역 이런 거, 황금동에 어제자 실거래가죠. 힐스테이트 황금 엘포레. 황금동만 올라. 이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저기 월성동 사는 사람은 우리 동네가 최고야 하고 있을 것이고, 여기 봐. 제 국가산단도 들어오잖아. 물론 호재는 맞죠. 그런 식으로 다 자기 것만 보고 자기 이익과 관련된 이야기만 하고 있으니까 시장 전체를 안 보게 되는 거죠.
지금 돈이 이렇게 많이 풀려도 돈이 한 2달 사이에 한 10조 정도가 주식 시장으로 들어오는 동안 부동산 시장에는 돈이 막혀버렸습니다. 현재 범어동 신축으로 몰리는데 그 거래량이 얼마나 되는데요. 제가 그걸 매번 찾아서 보잖아요.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게 있나요? 어제 범어동 거래 조금 많았어요. 6억 이상 아파트 거래 꽤 됐어요. 근데 신축에 몰린다? 그렇지도 않아요. 예. 준신축이나 그런 것들의 거래가 오히려 더 많습니다. 자, 여기 오늘 수성구 8건 거래 있었어요. 북구 21건. 어제자 북구 거래가 적어서 그러면 다음에 또 신고 되겠죠. 어제 북구 거래 3건 신고되고 수성구 18건 제일 많았었거든요. 근데 오늘 저 보면은 수성구 8건. 달성군보다 거래 적고. 네, 그렇습니다. 수성구 범어동 대단하다. 비싼 거 인정. 다 인정할 건 다 인정하고 들어가잖아요. 자, 부동산 시장에 돈이 안 돌고 있다라는 모습, 그리고 627 대체구에 갱신 청구권이 확 늘어버렸다. 이사하려다가 대출 안 나와서 포기. 근데요, 이사를 가버리게 되면은 그 임대인도 곤란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양면을 다 다뤄줘야 되는데 그 양면을 다 다뤄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서울아파트 임대차 갱신 계약이 무려 42.3%. 제가 요 대구의 비율도 찾아서 알려드린 적 있었죠. 근데 특이사항 없더라.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자, 서울아파트 임대차 계약 중에서 갱신 비중은 계속 상승해왔다. 1월달에 34.2%이던 것이 지금 6월달부터는 40%를 돌파하기 시작했다. 갱신 비중입니다. 갱신 비중과 갱신 청구권 사용하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로 봐야 됩니다. 갱신 거래 중에서 갱신 청구권을 쓰는 비중도 함께 늘어났다. 갱신 청구권 사용하는 사람은 서울의 54.1%. 대구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대구의 모습 보여드립니다. 전체 임대 건수 중에서 전세 건수와 최근 것만 볼까요? 네, 여기 전세 건수, 전세 갱신 건수, 갱신 청구권 사용하는 건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전세 갱신 비율 서울은 연초 20%에서 40% 수준으로 올라갔다고 하지만 대구는 계속 20% 수준. 약간 올라가긴 하지만 뭐 크게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그 이전보다는 조금 늘긴 늘었는 게 맞네. 그리고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는 사람의 비중도 무려 50% 가까이 됩니다. 얘도 올라갔죠? 대구도 갱신 청구권 사용하는 비중 30% 수준에서 훨씬 더 높아져 있는 상태. 근데 전세시장 뭐 특이한 현상이 있던가요? 없습니다. 요 비중, 갱신 사용하는 거는 갱신 청구권이 이 임대차 3법이 있기 전이나 후나 2년만 살고 가는 사람 그렇게 또 많지 않았거든요. 2년 살고 2년 더 사는 사람도 꽤 있습니다, 그냥. 그게 법제화되고 이렇게 나타나서 이 수치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서 그렇지 사람들의 삶의 형태는 뭐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임차인이 계속 살고 싶어 안달일까? 임대인이 계속 살아달라 할까? 난 후자도 만만치 않다고 본다. 후자도 만만치 않습니다. 임차인이 나간다. 임대인이 다른 데서 전세 살고 있다가 들어가고 싶다. 대출 안 나오는 경우들이 막 생기잖아요. 대출 안 나오는 경우,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대출이 안 나오는 경우들도 생깁니다. 채팅창 오늘 좀 활발합니다. 지금 집이랑 상급지 가격이 벌어지고 있어서 걱정돼서 근데요, 그 위험 부담을 더 많이 안고 더 많은 돈이 들어가면은 그건 더 올라야 정상이죠. 근데 더 큰 위기가 왔을 때 억 단위씩 떨어지는 거, 수억씩 떨어지는 거, 우리 그 현상도 봤었잖아요. 지금 그렇게 위태위태한 그런 시기라고 봅니다. 뭐 황금동 어디가 대단하고 뭐 하고 하는 동네들 근래 이야기, 뭐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이야기 나오는 것들은 보면은 인근에 다 미분양 아파트들이 어느 정도 있고 분양을 앞두고 있는 곳들이 있고 그런 데 대해서 그 이권과 관련된 사람들이 나와서 떠들 확률이 저는 8, 90%라고 봅니다. 그거 미분양 혹시 다 해소되거나 하죠? 그러면 그 동네에 대해서 일절 언급도 없습니다.
거기 이제 비싼 값을 주고 사고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 동네 소식이 궁금해가지고 누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나 싶어가지고 맨날 부동산 커뮤니티를 오락가락하면서 무슨 새로운 내용이 더 있나 싶어서 찾아보지만 이미 거기에 대해서 떠들던 사람은 다 떠나버리고 그 뒤에는 어떤 궁금증도 해소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곳이 대다수의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던 현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서울의 거래량 얼마나 줄어드는지 오늘 거래량 152건. 오늘 목요일인가요? 네, 152건. 7월 3일 한번 봅시다. 7월 3일 날 이때가 거래가 가장 많이 되던 그때인데요. 이때 하루의 거래량 건수가 539건이었습니다. 같은 목요일인데 400건, 293건, 244건, 지금 152건입니다. 거래량이 3분의 1 토막 나기 직전입니다. 부동산 시장에 돈이 안 가고 있다고요. 그린그린님이 지난 라이브 방송 때 물어보셨죠. 미국이랑 뭐 어떻게 될 것 같냐고. 별거 없을 거라고. 답정너, 거의 답정너 분위기 아닌가요? 별거 없이, 별거 없는 거 아닌가요? 코스피 오르다가 갑자기 0%. 뭔 일이 있나요? 현대차. 오늘 장전에 9%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마이너스 1%. 사실 도요타 비슷한 이런 상태가 되나요? 도요타 비슷한 이런 상태가 돼버렸나요? 하루 만에 그것도? 아무 내용이 없네요. 협상 타결된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나라들도 유럽도 타결되는 거 뭐 고만고만하고 변죽만 올리다 끝나고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21년 그래프처럼 되겠다. 지금 이 모습이요. 이 빨간색 서울의 모습이거든요. 이 거래량이 지금 4,000건대 중반 요렇게 지금 이 상태로 흘러간다면 4,000건대 중반 혹은 그 아래쯤이 되지 싶은데요. 21년 여기 갈색 선에 노란색 점이 찍혀 있는 것들 제가 지금 동그라미 치면서 따라가 볼게요. 올해 대출 시장 거의 끝났거든요. 요 분위기입니다. 지금 21년도에 저렇게 거래량이 폭망하고 있을 때 집값도 같이 폭망을 했느냐? 아니었거든요. 서울의 부동산 시장은 거래량이 저렇게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가는 계속 나왔습니다. 신고가 비율이 무려 30%에 달할 정도로 계속 신고가 나왔습니다. 22년도 갈색선에 빨간 점 찍힌 곳 갑자기 완전 지옥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때까지 상반기까지 전반기까지 괜찮았어요. 근데 하반기 들면서 거래량이 600건, 700건 나왔습니다. 서울의 거래량이 600건, 700건, 대구의 거래량보다 더 적은 시기를 마주했었습니다. 지금 서울의 거래량이 줄어드는 모습이 마치 21년을 연상케 한다. 21년을 연상케 한다. 21년 다음에는 22년이었죠. 자, 부동산 투자자라면 아마 7을 떨었을 싶습니다. 22년. 20년, 21년 어마무시하게 돈이 풀리면서 주식시장도 부동산 시장도 꿈에 부풀었었죠. 21년 다음에 22년. 자,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지금 요게 좀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거래량이 엄청 많이 늘었습니다. 7월달. 이상합니다. 사실 갱신해서 살아도 그 갱신해서 금액이 변동된 부분을 신고하게 되면 신규 거래량으로 잡히거든요. 뭐 그런 것들도 일부 작용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6월 1일 이후로 임대차 3법 시행된 이후로 세 번째
전월세 신고제 시행된 이후로 그러면 6월달부터 거래량이 많았어야 되는데 또 6월의 거래량은 그렇게 많지 않고 7월달 들어서 갑자기 전세 거래량 폭발하는 이상한 현상, 요 현상도 마주하고 있습니다. 언론은 또 전세의 월세야 계속 이야기하지만 어디 이 숫자 한번 보세요. 이 서울에 이게 전월세 비중이거든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1.3대 1 정도 됩니다. 전세 월세야 하는 대구죠. 대구가 전세 월세의 선봉이죠. 거의 평균 내보면 한 1대1, 전세나 월세 사는 비중이 1대1. 그마저도 근래 들어서는 이 1선이 계속 무너지고 있더라고요. 언론은 정말 아주 정말 단순한 알고리즘, 이 복잡한 세상에서 정말 단순한 알고리즘, 이거대로 그냥 기계적으로 제가 언론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나올 때마다 부동산 관련된 뉴스를 나올 때마다 찾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반박을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했는데 이 일을 어느샌가 하다 보니까 전 어느샌가 이 장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해야던 일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다 보면은 거의 뭐 이 장인의 경지에 오르지 않습니까? 언론에서 또 이 정책이 나오거나 이 상황이 되면은 또 이 뉴스를 내보내고 기계적으로 내보내고 저는 그것을 또 찾아서 반박하고 기계적으로 내보내고 찾아서 반박하고 이 과정들을 계속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언론이 하는 것이 자꾸 보입니다. 이제 전세 월세야 프레임. 임차인 너 갈 곳 없어. 갈 곳 없어. 이런 뉴스들. 이사하려다가 포기했어요. 대출이 안 나와서 포기했어요. 나 진짜 힘들어요. 집 사야 되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몰고 가더라는 거죠. 물론 사긴 사야죠. 능력이 되고 여력이 된다면 사는 건 맞죠. 근데 서울 사람들 가구 소득 8천만 원에 9억짜리 사는 걸 8천만 원 소득에 9억짜리 집 사는 걸 당연한 것처럼 아니 8천만 원 벌어가지고 이거 1년에 얼마 남습니까? 이거 1년을 살고 나면 돈 1,000만 원 남습니까? 1년을 살고 나면 돈 1,000만 원 남습니까? 9억짜리 집 사서 5억, 6억 빚내서 집 사서 원리금 갚고 나면 사실 답이 안 나오거든요. 이거 앞에 준비한 내용 너무 길었죠? 범호동은 갑자기 전화 와서 팔 생각 없냐고. 살고 있던 구축은 팔리지 않고, 그렇죠. 구축을 팔고, 또 건너가고, 또 다시 또 더 비싼 거 사고, 또 하고, 그게 쉽지 않네요. 그런 시절이 쉽지 않네요. 매도 물량, 좀 하락하다가, 하락세가 좀 주춤한 그런 상태고요. 전월세 물량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위험은 도사리고 있다는 말씀 제가 드렸죠. 여기에도. 뭐 때문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까? 미분양, 전세 전환, 미분양, 전세 전환. 이런 것들 도사리고 있습니다. 갑자기 1,000건, 2,000건 이렇게 뛰어오를 수 있습니다. 대구의 아파트 거래량도 남은 날수 기준으로 보시면은 줄어들었죠. 예. 누가 또, 서울 욱 누르면 바로 기계적으로 나오는 뉴스 있지 않습니까? 풍선 효과. 풍선도 바람을 불어 넣어야지 이게 부풀어 오르지. 지금 바람을 안 불어 넣고 있는데, 이 부풀어 오르기가 힘들죠. 일단 바람마저도 자연 감소하는, 그런 상태. 6월에 예상 거래량도 점점 이게 줄어드는 걸 보니까 2,000건을 살짝 넘으면 다행인 정도. 반응이 좀 늦습니다. 서울의 거래량이 하고 이거 대구에 하고 좀 반응이 늦어요. 대구가 건당 거래 대금은 3억 8천만 원 정도 수준. 자, 수성구 거래량 현재 달서구와 견주어 보면 북구랑은 비슷한 상태고 달서구와도 견주어 보면 요렇게 견주어 보면
뭐 그렇게 난리 날 정도 아니죠. 오늘 수성구 신축 난리 났다는 그 신축 어디가요? 만촌 3정 얘도 신축으로 보면 되나요? 10억 정도. 힐스테이트 황금엘폴에 9억 4,500. 요게 계속 이제 자주 회자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옆에 미분양 남는 아파트는 8억대인가요? 그 옆에 있는 동네 황금동에 있는 그 문자 메시지 많이 보낸다는 그 아파트 리저브 힐황리 자, 이 중에 신축 거래 한 건 정도 보면 되나요? 만촌 3년까지 신축 2건. 그 다음 범어목련 87년도 아파트, 85년도 아파트. 그 외 다 구축들. 뭐 범어동 뭐 신축 대단해요? 안 그래요. 맨날 우리는 가격 상단에 노출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니까 자주 들리니까 아 많구나 뭐 이렇게 느끼는 것이지 실제 그 수치는 많지 않더라. 어제는 조금 더 많았을 수도 있겠어요. 자, 어제 것도 한번 봅시다. 2009년 아파트 23년 22년 23년 3건 엘리네들 4건 그리고는 범어쌍용 예가 2008년 2006년 2008년 21년 센텀 골드클래스 센텀 88년 89년 2008년 22년 94년 96년 87년 90년 96년 2014년 여기서 신축 거래가 많나요? 이게 이 차지하는 비율이 많나요? 안 많아요. 비율은 많지 않아요. 어느 구를 볼까요? 이번에는 이 돈보가 아침에 업데이트가 이 사람 자다 일어나가지고 업데이트가 좀 늦습니다. 그래서 어제 자료가 있어서 또 시장 분위기 좋았을 때는 이 대구 거래량의 4배, 5배 거래가 서울에서 터졌거든요. 서울 152건, 대구 73건. 뭐 이렇습니다. 어느 지역을 볼까요? 북구도 또 동구, 동대구 쪽도 신축 거래 많고 잘 나가요. 동대구도 전체 거래되는 비율로 봤을 때는 또 그렇게 많나 싶기도 한데 그래도 6억 이상 꾸준히 거래가 나와주고 있고요. 또 달서구도 한번 볼까요? 월배 3정 탑층 7억 3천 탑층인가요? 30층 7억 3천 아니면 6억대 가격. 어제 이 동네 가봤는데 저 멀리서 보고 있으니까 좀 휑한 느낌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네가 그 생각보다 그 분절된 동네라 가지고 월배 2차 이파크 협성 유포래 우방 드림시티 23평 2억 24평이 전세 가격이 1억 8, 9천 이래 하지 않았었나요? 보세요. 밑에 가격을 역순으로 해가지고 가격순, 역순으로 보면 또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분양권 거래량 한 20% 정도 이상 줄어들어 있는 상태. 부산은 거래량도 많이 늘어나고, 분양권 거래량도 많이 늘어나고, 근데도 저는 가격이 별로 엄청난 호재들도 많잖아요. 그런데도 저는 가격이 별로 안 오를 거라고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물론 저도 타조 대가리가 돼가지고 들이받고 안 오를 거야 하고 했을지도 모르겠지만 돈줄이 전체적으로 같이 막히고 있는 그런 상황. 맞죠? 이 거래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울의 거래량이 약간 좀 비정상적으로 그렇게 보일 정도. 대구의 전세 거래량은 살짝 늘어나 있다. 10%, 15% 정도 늘어나 있는 상태에 전세 금액은 2년 전보다는 4%, 4% 내지 5%. 부산은 6% 내지 8%, 서울은 10% 정도 2년 전 대비 가격이 올라 있습니다.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 채팅창 잠깐만 살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금리. 금리표를 제가 추적을 하다가 오랜 동안 멈췄는데, 근데 1일 금리는 매번 검색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평균적으로 4.2%. 예금 금리는, 2.45%, 2.5%? 예금 금리가 정말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예금도 다 찾아버렸어요. 예금도 다 찾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예금으로 있던 돈이 뭐 주식 시장으로 흘러가고 딴 데로 흘러가고 채권, 단기채에 투자되어 있는 펀드가 3.8%. 그걸로 해서 이 비과세까지 받기 위해서 IRP에 있는 IRP가 아니고 이건 IRP 아니구나. ISA 계좌. ISA 계좌 요거 200만 원까지 뭐 비과세 되는 이거 여기에 돈 찾은 것을 3.8% 금리로 시중은행 2.5%, 이자 소득세 15.4%, 15%. 그럼 이거 한 2.3%나 되나요? 실질 금리가? 야, 이 수익률이 무려 한 50%는 더 높나요? 50%는 수익률이 50%가 넘네요. 예. 이렇게 돈은 이렇게 맞죠? 더 많은 수익률이 보장되는 곳으로 옮겨가는 것 같습니다. 미국 오늘 성장률도 어젯밤에 성장률도 잘 나오는 것 같은데 미국은 우리나라는 0.8%막 이러는데 미국은 전분기 대비 3% 성장 막 이러고 있으니까요. 자, 미국 지금 금리가 얼마인가요? 천조국의 금리가 얼마인가요? 미국이 현재 우리나라 금리 수준 2.5% 금리 수준이 되면 한국은 그러면 제로 금리인가요? 제로 금리 시절로 가는 건가요? 아니, 한국에 있는 통신사는 이 고객을 삥 뜯어서 부자가 되고, 미국의 테크 기업은 전 세계를 삥 뜯어서, 전 세계 사용자들을 삥 뜯어서, 맞죠? 부유해지고, 미국은 또 전 세계를 삥 뜯어서, 맞죠? 자기의 부채를,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이 와중에 살아남아야죠. 미국도 쏠림이 굉장히 심한데, 아무튼 중국도 뻥은 심하지만, 놀라운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이 이어폰 있잖아요. 지난번에 나왔을 때, 이거 아이폰 짝퉁 이어폰 만드는데 얼마 든다고요? 700원, 800원? 700원, 800원? 그 바로 옆에서 조달 다 해서 만든다고 하잖아요. 삥 뜯는 회사가 얼마나 많이 컸는지 저는 그 넷플릭스를 보면서 느꼈습니다. 2020년 뭐 요맘때 뭐 100불, 200불 했나요? 뭐 그러고도 뭐 고서 뭐 왔다 갔다 요랬던 거 움직였던 것 같은 애가 본격적으로 세계인들을 상대로 수억 명을 상대로 삥을 뜯기 시작한 이후로 지금 1200불? 뭐 그 정도 갔나요? 끊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 정말 중독이죠, 진짜. 이 아편에 중독시켜가지고 뭐 어떻게 했다, 뭐 이런 것처럼 그 구독 경제에 많이 치에 들어가서 너도 나도 돈을 많이 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금리 발표가 있다고 하지 않았나요? 제가 그 이벤트를 찾아보질 않았는데. 음. 금리가 내려도 오히려 금리가 지난번에 한국에는 2.75에서 2.5로 내리는 동안 시장 금리는 그 정도 올랐거든요. 0.25% 정도 오히려 올랐습니다. 4%까지 거의 내려왔던 기준금리 2.75일 때, 기준금리 2.75일 때 대출금리 4% 정도였거든요. 4% 하회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근데 기준금리가 2.5%로 내려오는 과정 속에서 시중금리는 4.2% 오히려 더 올라버렸습니다. 자, 기준금리가 2.25로 내린다. 그래도 시장금리에는 그렇게 크게 뭐 작용할까 싶습니다. 아, 미국 동결됐나요? 그럼 우리도 뭐 동결되지 않을까? 뭐 하여튼 뭐 기준금리하고 무관하게 시장금리가 저렇게 계속 지금 고공행진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일 뜨는 알람이 와가지고 금리 알려주는 거 그것만 체크해보고 있었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이제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무더위 잘 나시고 한동안 좀 방송이 끊기더라도 놀러 갔구나 이런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청 감사합니다.